참석해주신 패널분들 소개를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세션에서는 스태피의 이명진 선임연구위원님께서 좌장을 맡아주실 예정이고요. 그리고 패널로는 김기태 소장님, 김현철 단장님, 황혜란 선임연구원님, 문형돈 팀장님께서 참석해 주실 예정입니다. 각 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태 소장님께서는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소장님을 맡고 계시며 협동조합 및 사회적 기업 관련된 연구를 진행해 오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김현철 단장님께서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 기획단장을 맡고 계시고 바이오 헬스 및 보건 분야의 혁신활동 연구를 수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황혜란 선임연구위원님께서는 대전 세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으로 계시고 사회적 혁신 및 혁신 시스템 전환 관련 연구를 활발히 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문형돈 팀장님께서는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정책기획 팀장을 맡고 계시고 ICT 기술혁신 및 R&D 기획 연구를 진행해 오셨습니다.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 사업, 과학기술 이슈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과 프레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목적 자체도 경제개발 지원보다는 이제 사회문제 해결, 그리고 방법론으로서도 전문가 사회와 사회 구성원 간의 협업, 또 구체적인 임플리멘테이션 학습의 방법에서도 전략기획보다는 실험을 통한 학습이라는 그동안의 전통적인 R&D 프로그램, R&D 관점에서와 좀 다른 그런 새로운 관점과 프레임을 제시했기 때문에 오늘 또 좀 약간 개념적이고 또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우리 토론해 주시는 분들이 퍼실리테이터로서 그것을 좀 현장의 목소리로 이렇게 들려주시는 그런 그 토론과 질문을 통해서 그런 퍼실리테이터 역할을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그 사회 문제는 우리 김 소장님이 오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구기관에서도 오셨고 또 하셔서 그런 순서대로 먼저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협동조합 관점에서 우리 김기태 소장님께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장님. 예, 반갑습니다. 아마 그 비전문가가 제일 먼저 말을 좀 쉽게 하라고 아마 제일 먼저 배려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 주로 이제 김희대 박사 팀장님 발표자를 중심으로 좀 토론을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2014년도에 기획재정부에서 읍면동 단위 소지역 그 사회서비스 제공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걸 지원하고 이제 매뉴얼을 비즈니스 모델을 짜는 연구를 했는데 그때 이 SOS랩을 알았으면 정말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는 이제 이런 게 없어가지고 그냥 소프트웨어 제작하는 회사 하나고 해서 사회 서비스를 그 소비자 조합원들한테 이제 보급하는 앱을 만드는 걸 했었는데 계속 이제 한국 사회가 발전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사회적 경제나 협동조합 하는데 이 기반들이 조금씩 조성되어 가고 있다 이런 생각들이 좀 들고요. 그런데 이제 그 SOS랩을 하는 게 이게 한국 사회에서 좀 쉬울까 이런 고민들은 좀 듭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앞에도 이제 뭐 남아있는 문제 이러면서 말씀을 좀 하셨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중앙 집권적 국가를 운영한 역사가 한 1400년 정도 되는 나라라서 그 협동조합이나 이쪽
아니면 이제 좀 어느 정도 조직된 사람 이 시민들을 만나도 정부가 뭘 해줄 거냐 이제 이런 것부터 고민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일종의 이제 사회적 자본이라는 게 지역 단위나 이렇게 이제 형성이 좀 덜 되고 오히려 이제 후견 피후견 관계에 많이 이제 시민이든 아니면 이제 주민이든 기업이든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걸 한국 사회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제 중간 과정들을 밟아 나가야 될 거냐 이런 고민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재량 예산 비율도 없고 개발 연대 성공 경험을 가진 행정부 중심의 국가 거버넌스 체계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고민스러울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이런 것들을 감안을 했을 때 이제 실제 이제 어떤 지역에서부터 어떤 방식으로 이제 스크린 할 거냐 이제 이런 것들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두 번째가 앞에서도 이제 주제 발표하시면서도 말씀을 좀 하셨는데 결국은 R&D를 해놓고 나서 그 결과가 이게 사회에 적용되려면 어쨌든 간에 이제 그 다음 단계에서 자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사회 문제 해결형 R&D 같은 경우에는 아주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그 결과물이 기업에게 이제 이윤 극대화의 요소를 제공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이제 이렇게 자원을 동원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건 이제 저희 이제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경제하고도 사회적 경제가 가지는 딜레마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이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협동조합이 규모화가 필요해서 전통적 협동조합들이 계속 이제 합병 내지는 지역을 넘어서는 작업들을 해 나갔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더 있으니까 지역사회 문제하고는 좀 벗어나 버리고 조합원들의 참여가 잘 안 되는 그런 구조들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그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IoT나 온라인 기술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이제 활용하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시민 혹은 지역 주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혁신 네트워크 1%를 찾는 과정이 만약에 이제 위에 있는 것처럼 좀 만약에 이 중앙 집권적 국가 체계 속에서 체계 이제 경험들 속에서 좀 상당히 찾기 어렵다면 지역 사회에 좀 뿌리박고 있는 소비자 협동조합들이 조합원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에서부터 좀 찾아보는 그러니까 지역 사회 전체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그런 걸 위한 전 단계의 어떤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축적하고 거기서 성공 사례를 만들면서부터 이제 좀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고민, 그런 식의 어떤 좀 중간 단계들을 좀 겪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나중에 질문에도 또 나올 텐데, 이게 이 소프트웨어를 기술을 가지고 있고 개발자와 그리고 만들어진 소프트웨어가 주로 이제 비즈니스 모델에 들어가려면 보통 이제 플랫폼을 구성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걸 가지고 있는 자와 이게 실제 필요한 사람들이 다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이 정보들을 소통시키고 하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게 이제 생협 같은 데서 이제 카드 수수료 비용 감축해야 된다는 아주 절실한 필요가 10년 전부터 얘기가 됐는데 이걸 연결시키는 작업들이 3자가 다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게 연결이 잘 안 되는. 그러니까 서로 이제 소통이 잘 안 되는 경험들을 한 2년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코디네이터나 아니면 퍼실리테이터가 단순하게 지역사회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가 이거를 이제 모아주는 것만 갖고 과연 가능한가 이런 고민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가운데서 어쨌든 중간중간에 필요한 자원이나 내지는 3자에 대한 설득을 할 수 있는 사회적 자본 이런 것들이 없는 경우에 퍼실리테이터가 과연 얼마만큼 이제 전혀 다른 언어 체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좀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뭐 이런 것도 있어서 그것도 좀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 사용자 커뮤니티는 이제 사전에 존재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연구자나 비즈니스 모델을 제공하는 기업은 처음부터 결합하는 게 쉽지도 않고 사실 처음부터 그렇게 짜고 시작하면은 해결 솔루션을 이제 만드는데 이제 제약이 걸려버리는 문제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코디네이터가 사실 이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가장 최적의 조합은 어떻게 만들어지나 이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이 우리나라 벤처붐이 불었게 됐던 배경 중에 하나가 벤처붐이 불기 한 1, 2년 전에 코스닥이라는 제도가 만들어졌거든요. 국가적인 좀 제도가 좀 만들어져서 우리가 이제 시도 단위나 내지는 시군구 단위에서 이 리빙랩들을 만들어 나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걸 위해서라도 좀 이런 그 일종의 뭐 SOS 랩 정보거래소 뭐 아니면은 뭐 요즘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경제 쪽에서 정부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는 뭐 사회적 가치 거래소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그런 어떤 국가 단위 이제 이런 그 정보 전달 체계 이런 것들이 좀 만들어지는 게 오히려 좀 빠르게 좀 논의가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도 좀 해봅니다. 질문을 보면 이제 그 김인대 팀장님 어른 26페이지 이제 책자로는 이제 64페이지인데 사회문제 해결 퍼실리테이터 공통 매뉴얼 교육 및 관리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좀 어느 정도까지 개발되어 있는지 공개 가능한지 좀 그런 게 좀 궁금하고요. 57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데 시도별 사회문제 중 가장 그쪽이 이제 그 각 시도별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지금까지 개발된 것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사례 그리고 그 사례가 왜 다른 시도와 비교했을 때 성공할 수 있었는지 거기에 대한 좀 추가적인 설명을 듣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그 송희준 박사님도 아까 이제 코디네이터 혹은 퍼실리테이터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까지의 좀 사례들을 그 평가해 볼 때 가장 빠르고 가장 적합하게 육성하는 방법들이 혹시 좀 정리가 돼 있다면 그런 얘기들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 소장님 감사합니다. 현장에서 깊게 고민하셨던 문제들을 끄집어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쉽지 않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따 조금 종합해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현철 보건사업진흥원 단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김현철이라고 합니다. 이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오송에 있고요. 아까 이제 안과 얘기해 주셨는데 저희 오송에도 안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낙도 지역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안전 카메라가 빨리 들어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보건의료라는 부분 자체는 처음부터 사회 문제였습니다. 경제적인 접근이 이루어졌던 분야가 전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미 바이오라든지 보건의료 측면에서 어떤 과학기술의 혁신은 이미 경제 쪽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좀 아이러니하죠. 다른 나라는 이미 사회 문제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데 전문가 중심의 이제 선형적인 이노베이션, 아까 이제 송희진 박사님께서 얘기해 주신 이노베이션 포 피플 정책이 현 정부 정책에서도 그대로 투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기정통부가 기초원천을 잘 만들면 응용부처에서는 알아서 응용해서 산업화가 될 거라고 기대하는 선형적 혁신 과정 안에 프레임 안에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지만 이제 헬스케어 R&D 물론 다른 영역도 지금 계속적으로 공진화 형태를 이루고 있는데 헬스케어 R&D조차도 기초에서 비임상 또는 동물 실험하고 임상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환자에 적용되는 이런 단계가 선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임상 단계에 있어서도 메커니즘을 이해해야만 허가가 날 수 있는 부분은 다시 기초로 가서 연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계속적으로 분리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혁신이 단절되어서 어느 게 뭔가 이어달려서 가능하다고 믿고 있는 어떤 그런 프레임 안에 있는 거고요. 이 과정에서 사용자인 의료인과 최종 수요자인 환자의 어떤 참여가 굉장히 중요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난리지와 정보가 디지털 혁신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하나의 혁신 자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최근 디지털화가 계속되면서 의료 제품도
소프트웨어 같은 특성을 가지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허가가 났다 할지라도 먼저 선 허가증을 주고 난 다음에 데이터를 모아서 최종적으로 허가를 내주는 형태로 혁신이 바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임상시험에 있는 데이터만으로 허가가 가능했고 나중에 감시를 하는 체계였다고 한다면 지금은 현재 리얼 월드에 있는 에비던스를 가지고 어떻게 허가할 것이냐라는 형태로 변화하게 된 거죠. 결국은 최종 기초부터 시작해서 사용자까지의 계속적인 공진화와 피드백이 가능한 구조여야만 혁신이 가능한 구조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제 이노베이션 바이 피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손쉬운 실험 제작 툴, 오픈 사이언스, CRO 이런 여러 가지 그 혁신 조직들이 고도화됨으로써 쉽게 자기가 아이디어만 가지고 있어서도 그런 자원을 결합해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혁신 환경이 조성되었고요. Patients Like Me라는 어떤 사이트에서는 환자가 스스로 참여해서 스스로 질병 정보를 공유하고 임상시험도 설계하는 그러한 플랫폼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옛날에 리튬 자체가 루게릭병에 효과가 있다는 논문이 나왔을 때 그 사람들은 진짜 루게릭병이 효과가 있는지 리튬을 가지고 스스로 수천 명이 참여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그럼으로써 리튬이 루게릭병에 효과가 없다는 걸 입증해냈거든요. 수천 명이 임상시험에 참여함으로써 결국 이 사람들이 스스로 정보를 공유하고 혁신하는 제품을 만들고 혁신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도 자연스럽게 구축될 수 있는 환경이 이미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노베이션 위드 피플 입장에서도 보게 되면 최근 캐나다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도 마찬가지겠지만 환자 중심이라는 게 굉장히 강조화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의료인 중심이었죠. 의료인, 환자는 수동적으로 치료를 받는 입장이었고 환자는 그걸 받는 대상이나 관찰의 대상이었지만 지금은 이 환자가 하나의 연구의 파트너로서 참여를 하게 되는 거고 연구 전반에 참여해서 환자 중심의 우선순위를 두고 결국 제품이 환자의 성과를 증진시켰느냐 돈을 벌었느냐가 아니고 환자의 성과를 더 나게 했느냐를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됐고 이 개발 과정에 있어서도 정부, 지자체, 지역 파트너, 그다음에 모든 이해관계자, 환자, 의료인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환자가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결과가 적절한지를 확인하게 되면서 연구의 전반적인 관점에 참여하게 되는 혁신이 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 걸 봤을 때는 헬스케어, 보건의료 영역도 모든 부분에서도 비슷한 연구의 혁신과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국내 경우 여전히 최종 수요자인 시민은 기술을 제공받는 대상으로 아직까지 인식되고 있고 이러한 관점이 이제 빅데이터 정책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는데 빅데이터 정책에 대해서 지금 디지털 혁신, 디지털 전환,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빅데이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데이터를 산출해내는 주체는 사실상 시민이고 환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여전히 정책 관점은 그 데이터를 어떻게 빨리 공개해서 활용할까에 관심이 있는 거고 그걸 가지고 있는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 어떻게 기부하고 참여하고 혁신을 같이 이루어낼까라는 관점이 굉장히 배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미국의 프리스튼 메이슨 이니셔티브에서는 자기의 환자에 대한 정보라든지 이런 정보가 스스로 어떤 환자의 정보를 만들어내서 기부하고 그 기부를 가지고 미래의 후속 세대를 위해서 혁신 연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 환자의 정보를 어떤 중앙집권적인 어떤 혁신 체제에 있는 어서리티를 가진 분들 또는 연구자들이 빨리 그거를 가지고 가서 연구를 할 수 있게끔만을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그게 규제에 풀리지 않았다라고만 얘기하는 어떤 그런 관점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그런 관점에서 여러 가지 봤을 때 발표에서 제안된 혁신 코디네이터나 퍼실레이터, 그다음에 사용자의 실험 학습 공간, 리빙랩, 도시형 혁신 공간 이런 여러 가지 전략적 이치 관리라든지 시스템 전환 등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관점에서 보건의료 헬스케어에서도 모든 관점에서도 상당히 고려해야 될 주요 요소이고 중요하게 다뤄야 될 요소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기반 리빙랩도 사용자 참여가 강조된 혁신 모델로서 주요 결과물이 소프트웨어 중심인 플랫폼인 지역 기반 사업들이라는 측면에서 차별화가 이루어졌다는 부분에서도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다만 제가 이제 보건대 좀 같이 고민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되는 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냐면 지역별 특화된 수요자에서 나온 사회 문제가 주제로서 적합한지 대부분의 80%가 정부에서도 같이 고민했던 어떤 경제적 문제에 있는 프레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주제이기 때문에 이게 지역적인 사회 문제인 건지 전체적인 어떤 국가적인 거랑 같이 공진화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돼야 하는 이슈가 있긴 하지만 그걸로서 적합한 모델인 건지가 지금 저희들과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SOS랩이라는 게 전문기관이라는 공공조직 모델로서 지금 제시가 되고 있는데 이게 한계가 발생하지 않는지에 대해서도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전문기관이라는 건 공공기관화 되어 있고 민간과 같이 어떻게 먼저 결합돼 가지고 지속 가능한 모델로 가야 되는 거고 공공기관이란 조직 모델로 가게 되면은 계속적인 정부 지원과 지방자치체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지속 가능한 모델로 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소프트웨어 특성을 반영한다면 오히려 지역을 구애받지 않은 네트워크형 조직 모델도 가능할 텐데 꼭 지역에 맞는 소프트웨어들의 형태의 리빙랩이 꼭 필요한 건지 아니면은 뭔가 그 각자의 특성을 가지면서도 네트워크형을 가진 모델이 또 필요하지 않은지도 판단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지역 자체가 리빙랩으로서 지역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 예를 들자면 영국 셰필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인구 한 50만 정도 되는 지역인데 철강 산업이 부유했던 직업이었고 그게 철강 산업이 쇠퇴하면서 굉장히 낙후되었다가 최근엔 지나 헬스케어를 혁신할 수 있는 어떤 혁신 공간으로서 인정을 받게 되고 그게 하나의 수익원이 되고 비즈니스 모델이 되어서 그 지역 경제가 부흥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이런 것 자체도 하나의 지역 경제에 모두 도움을 줄 수 있는 리빙랩으로서도 성장이 가능한 건 아닌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민간과의 역할은 연결점은 무엇인지. 그러니까 사실상 여기서는 공공지역이 있고 민간이라는 참여 요소에 대해서 역할이라는 게 명확하지 않고 일단 퍼실리테이터의 중심으로 좀 기술이 돼 있다 보니까 그 민간의 어떤 역할이라든지 참여가 굉장히 정확하게 기술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글로벌 기업의 CSV라든지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필란트로피 인베스터라든지 이런 민간 조직들이 참여해서 뭔가 계속적으로 가져가 나갈 수 있는 모델은 없는지에 대해서 그다음에 또 투자 모델 자체도 계속적으로 정부가 투자해서 계속 끌고 가는 모델인지 아니면 정부와 민간이 같이 협력해서 뭔가 같은 형태의 공통된 어떤 모델을 만들고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까지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질문에 대해서 좀 제가 여러 가지를 적었는데요. 뭐 여기에 제가 따로 말씀드리진 않을 텐데요. 일단 6가지 질문을 적어드렸습니다. 그래서 답변이 가능하신 거 위주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김현철 단장님 감사합니다. 의료기술 분야도 지금 사회문제 해결형에서 고민하는 그런 프레임워크로 지금 진화하고 있는 그런 관점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꺼번에 좀 답을 부탁드리고요. 다음 문영돈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팀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서도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나왔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최근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이 사회적 관점에, 그러니까 사회 문제 해결 관점에서 이 ICT R&D, 과학기술 R&D를 포함해서죠. 그 R&D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그 관심들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어저께도 잘 아시다시피 그 4차 산업혁명 1차 위원회가 있었고 거기에서 대통령께서 사람 중심의 그 혁신을 강조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그간의 어떤 흐름과는 달리 이 과학기술이든 ICT든 어떤 기술 혁신의 관점을 그간의 경제성장 중심의 관점에서 빠르게 이제 사회 쪽의 관심으로 확장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간에 안 했느냐라고 보면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래전부터 같은 얘기들이 지속되어 왔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정부 정책 결정권자에 의해서 그런 것이 강조되고 있는 것은 최근이
유일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최근에 이런 그 사회적 관점을 사회 혁신을 위한 그런 기술 혁신 방안에 대한 고민이 진지하게 논의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우리 과학기술 R&D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경제 성장에 포커싱이 되어 왔었죠. 그래서 그 산업 육성하고 성장시켜서 경제에 기여한다라는 관점에서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었는데 특히나 그 어떤 수요라든가 이런 관점이라기보다는 공급자 중심에서 굉장히 많이 집중되어 왔었죠. 그래서 기술 개발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 개발하면 갖다 누군가 다른 부처가 갖다 써서 뭔가 또 사업화를 하는 그런 선형적인 그런 리니어한 그런 방식으로 진행됐던 것이 사실입니다만 최근에 뭐 여러 가지 패키지형 방식의 R&D라든가 이런 것들을 도입하면서 그런 방식을 뭔가 해소하려고 노력은 있었습니다만 기본적인 그런 선형적 방식 그리고 그걸 통한 산업 육성이라는 큰 틀 안에서는 벗어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어떤 사회적 관점에서의 그 그러니까 수요죠. 수요 기반의 기술 개발 요구가 커지고 있고 그런 것들이 국민 생활, 그다음에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크게 기여해야 된다라는 궁극적 목적이 새롭게 등장하는 것들이 최근에 그 기술 개발 관점에서의 큰 변화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앞서 설명해 주신 그런 내용들, 그 송희진 박사님이나 김 작가님 말씀 주신 그런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이제는 정책적으로 기획돼서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외국 같은 경우에 뭐 EU나 일본이나 과학기술 개발해서 이걸 그 국민 삶의 질 개선을 하고 뭐 일본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노령화 문제 해결하고 이런 부분에 바로 적용하겠다라는 게 그들의 의지이고요. 그런 것들을 뭐 우리가 답습했다라고는 아니겠지만 그런 같은 방향, 같은 곳을 바라보는 시각을 갖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어떤 최근의 큰 변화 방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서 그 송희진 박사님 말씀 주시면서 공공기관의 어떤 그 평가 지표 자체가 어떤 그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쪽으로 그 변화될 거다라는 의견을 주셨었는데요. 그 잘 아시는 것처럼 마이클 포터가 11년에 발표한 논문에서 이제 CSV라는 개념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사회적 가치 창출이라는 관점에서 그 관련한 내용들을 이제 이 양반은 잘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 경쟁론자입니다. 그래서 경쟁 우위, 경쟁 전략이라는 책들을 써서 굉장히 그 주목받았던 교수였고, 근데 그런 관점에서 경쟁을 강조했던 분이 뜬금없이 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왔었거든요. 그때 얘기했던 것들의 가장 큰 포인트는 CSR과는 다르다 이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업이 내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돈을 만들고 그걸 통해서 뭘 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이 CSV와 같이 기업의 이윤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이 사회적 가치, 그다음에 그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관점을 함께 고민하는 과정을 같이 가져가야 한다라는 관점에서 새로운 의견이다라고 이제 그 제안을 했던 부분들이고요. 뭐 그러니까 기업의 궁극적 목적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생존하는 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업의 어떤 이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부분들, 그다음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에 함께 동참해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정부라는 측면에서 보면 과학기술 정책이든 뭐 ICT R&D 정책이든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정부의 정책이라는 것은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국가가 연장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중요합니다만 그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그 국민들이 전부 다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그런 그 정부가 이런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서 다양하게 이 사회적 혁신, 그다음에 사회기술 혁신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ICT 관점으로 좀 넘어와서 좀 말씀드리자면요. 이 그간의 ICT R&D 정책은 세계 1등 기술 만드는 게 가장 큰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선도형 R&D다, 뭐 추격형 R&D다, 어떤 방식을 가리지 않고 세계 1등 상품 만들어라. 그래서 그간에 해왔던 것이 잘 조합해서 만들었던 휴대폰, 디스플레이, 반도체 같은 거 세계 글로벌 1등을 만들었죠.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이게 뭐 제가 이제 계속 저는 정책을 만드는 데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뭐 정책 연구하는 조금 보다는 좀 더 현실적으로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좀 말씀드리자면 지난 정부 때만 해도 이런 그 국가 사회적 문제 해결을 해야 된다. 박근혜 대통령 당시 그
국민 행복이 중요하다는 걸 처음에 들고 나왔었죠. 창조경제와 함께 국민 행복이라는 키워드를 들고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국민 행복이라는 키워드에 합당한 정책을 뭐가 만들어져서 추진됐던 부분은 그렇게 크지 않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와서 보면요. 그런데 그런 관점이 조금 전환되면서 최근에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 그러니까 경제 성장과 더불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포용적 성장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이 굉장히 그 ICT R&D가 지향해야 되는 방향도 그런 그 사회적 관점으로 지금 방향을 맞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실제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ICT R&D 중장기 전략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5년 계획을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조금 전에도 이제 작업을 하다 온 것이 4차 산업혁명 대응한 성장 전략이라는 걸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이제 그 사회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단순히 하지만 이제 그 ICT 정책이라는 것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 성장 정책이 굉장히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를 어떻게 발전시킬 거냐에 대한 관점뿐만이 아니라 그것들이 공공이 어떤 역할을 해서 그러니까 시드를 제공하고 그걸 통해서 확장할 수 있을 것이냐, 경제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거냐까지 함께 고민해서 이제 정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관점에서도 접근하고 있다는 것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앞서 어떤 사회적 문제 해결이다, 경제 성장이다 이런 관점에서 이분법적인 논리는 아니고요. 경제 성장도 중요하고 사회적 성장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두 가지 관점을 전부 다 고려했을 때 이 어떤 수요 기반의 혁신 성장, 그 다음에 수요 기반의 기술 혁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위해서는 이런 수요가 될 수 있는 어떤 사회적 과제라든가 경제적 과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슈뱅크화해서 그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런 걸 통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의 솔루션을 찾는 부분들은 또 다른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도전 혁신형 R&D를 해야 된다든가 그다음에 목적지향 문제 해결형 R&D를 해야 된다든가 뭐 이런 방향에서 지금 ICT R&D 쪽 고민하고 있고요. 그다음 4차 산업혁명 쪽에서도 위원회 쪽에서도 관련 그런 내용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합됐을 때 어떤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포용적 성장, 그다음에 그러니까 경제 성장과 사회적 문제가 동시에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진전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근데 뭐 앞서 번잡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장 큰 문제는 실제로 어떤 사회적 문제라든가 이런 경제 성장이라든가 이런 키워드들이 대두되었을 때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가 그 어떤 특정 문제, 아까 뭐 미세먼지 관련한 말씀 송희진 박사님 말씀 주셨는데요.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 특정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전 부처가 달려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복 투자라든가 과다 지원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국가적 투자 쏠림 현상을 어떻게 현명하게 극복할 수 있을까? 여전히 그런 뭔가 거버넌스라든가 그런 프로세스가 갖춰지지 않고 있는 문제들이 있어서 이런 사회적 문제라는 것이 제기이 되었을 때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접근해서 이걸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프레임을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반대로 또 아까 김희재 박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40억 원이라는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각 지자체가 나눠 가져가야 하는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그 재원을 나눠 갖는 데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분배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도 여전히 고민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뭐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사회 혁신을 하고 뭐 경제 성장을 하고 이런 것들이 리빙랩 방식을 하고 어떤 새로운 방식의 어떤 R&D를 하고 하는 것들이 다 중요하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두 가지 방안, 과다 지원, 중복 계상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현명하게 해결할 것이냐, 그 다음에 여전히 그 어떤 효율적인 합리적인 그 재원 분배 방안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에 대한 거버넌스 체계라든가 프로세스 체계에 대해서는 여전히 고민이 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문영돈 팀장 감사합니다. 그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범부처적인 투자에 있어서 이제 가버넌스 문제, 배분 문제 이런 문제를 말씀해 주셨고요. 그 기업의 CSR, CSV에도 말씀하셨다시피 기업이 이윤 추구를 하지만 사회적 가치 창출을 하는 것이 오히려 기업의 지속 가능성에 도움이 된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의 연구개발 사업도 뭐 봐야 시사점이 있지 않은가 이런 관점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따 혹시 발표자들께서도 말씀을 해 주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대전 세종연구원의 황열한 박사님 부탁드립니다.
소개받은 황혜란입니다. 스태피의 사회기술혁신연구단에서 그간 많이 노력을 하셔가지고 사실 이 정책이 새롭게 우리의 어떤 연구개발 정책의 프레임 안에 들어오도록 된 데는 스태피의 사회기술혁신단의 노력이 굉장히 지대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이거를 실제 정책에 적용하고 또 각 지역에 임플리멘테이션 되게 하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좀 먼저 드립니다. 이게 실제로 연구개발의 어떤 중요한 정책 프레임으로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지속 가능하고 조금 더 이제 스케일업도 되고 하기 위해서는 이제 선결돼야 될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오늘 한 4가지 포인트에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송혜진 박사님께서 국지적인 수준, 로컬의 수준과 그걸 이제 국가적 아젠다로 연계시키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이제 두 개 지금 따로 놀고 있는 부분을 연계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앞으로 정책 기획을 할 때 4가지 정도의 포인트가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게 이제 새로운 정책이잖아요. 이제 새로운 정책이 정책 영역에서 실제로 이제 워크업을 하고 또 이제 그게 국민의 이게 지금 목표하는 것처럼 국민의 삶에 이제 기여하고 워킹 되기 위해서는 사실 이 혁신 정책을 담재할 수 있는 새로운 혁신 주체의 육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앞서도 이제 여러 선생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시민사회가 지난 이제 상당 기간 동안 이제 시민사회 측면에서 이제 활동도 하고 또 시민의 역량도 많이 증진이 됐지만 우리나라가 이제까지 발전해 오고 어떤 정책이나 이런 전체적인 시스템에서 볼 때 중앙집권적인 그런 시스템을 주로 많이 갖고 오다 보니까 그런 후견인, 피후견인의 관계로 이제 많이 귀착이 되는 그런 이제 특징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시민의 임파워먼트를 하려고 해도 사실 이게 아직 부족한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정책을 시행할 때 새로운 정책의 주체로서의 어떤 시민의 역량 증진에도 굉장히 많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실제, 이 시민의 어떤 요구 자체가 굉장히 분절화되어 있거나 파편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를 어떻게 대표성 있게 가져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아까 김인대 박사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퍼실리테이터의 역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제 지금 중소기업 진흥 지역이나 또 이제 전체 국가 차원에서 중소기업 지원할 때 또 마찬가지로 이 기술사업화의 퍼실리테이터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한 10여 년 이상 정책을 추진해도 사실 이 부분이 잘 해결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에 좀 어떻게 좀 더 정책적 주안점을 둘 수 있을지 고민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차원은 정책 혁신의 차원입니다. 이 새로운 정책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정책 혁신이 사실 더 필요한 부분이 많은데요. 저희가 이제 혁신 연구나 이제 과학기술 정책을 한국에서 임플리멘테이션 할 때 시스템적인 관점에 대해서 사실 많이 얘기를 했지만, 아직도 이 시스템적인 관점이 전체적으로 이게 확산이 되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거든요. 아직도 이제 투자 중심적인 그런 마인드가 많고 그런 차원에서 되기 때문에 사실 혁신 정책 2.0도 사실 제대로 임플리멘테이션 됐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다시 이제 3.0으로 넘어오면서 새로운 주체가 다시 이제 개입이 되는 그런 형태인데, 여기서 어떻게 정책 혁신을 이룰 건가 하는 게 이 사업의 사실 성패를 가르는 그런 것이 되리라고 보고요. 중요한 포인트가 되리라고 보고, 특히 이제 사회 문제, 이제 문제 해결, 챌린지 드리븐 이걸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부처 간 협업일 겁니다.
왜냐하면 사회 문제라는 게 뭐 어느 부처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처 간 그 연계 협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나라 지금 정책 시스템은 잘 아시다시피 연계 협력이 되지 않는 시스템이죠. 근데 이런 데서 어떻게 그 연계 협력을 가져갈지 이런 것들이 좀 같이 고민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로는 이게 이제 로컬 수준에서 실제로 이제 그 워킹하기 위해서는 거버넌스가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은 이제 그 아까 이제 김희대 박사님 같은 경우 이게 저 지역혁신의 어떤 새로운 모델로서 말씀을 해주셨고 저도 굉장히 거기에 이제 동의를 하거든요. 이게 지역이 이제까지는 산업 발전을 중심으로 추진돼 왔지만 이게 지역의 어떤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고 지역에서의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이제 지역 혁신의 새로운 모델로 이제 정착될 수 있으리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 이제 지역에서 이게 이제 가능하려면 아까 정책 혁신이라는 거 하고 이제 연계해서 그 새로운 거버넌스가 이제 필요한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그 정책이 기획돼서 내려오는 그런 측면 아까 정책혁신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사회 서비스의 형태를 띠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회 서비스들이 지역에서 어떻게 전달이 될 건가 하는 문제를 같이 고민해야 되죠. 그래서 통합적으로 이 지역사회에 이런 연구개발이 이루어져서 이런 성과들이 지역사회 서비스로 넘어갈 때 통합적으로 지역사회 서비스로 어떻게 연결될 건가 하는 통합적 그 지역 그 사회 서비스 전달 체계 하고 이제 같이 고민이 돼야 될 거다 하는 부분이 이 그 연구개발 앞단의 문제와 함께 그 고민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런 것들이 이제 제대로 이제 정착이 되고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 펀딩 시스템 아까 이제 토론자 분께서도 이제 지적해 주신 부분인데 펀딩 시스템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구현할 수 있고 이거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금융 시스템하고 어떻게 연결시킬 건가 하는 게 결국은 이제 그 관건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융 펀딩 이런 거에 대해서도 조금 그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조금 더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황혜란 박사님 감사합니다. 이거 비단 사회 문제 해결형 과학기술에만 국한되는 이슈는 아닌 것 같아요. 전반적인 과학기술 전반에 대한 혁신 주체 문제, 특히 여기서는 퍼실리테이터 문제, 그다음에 정책 혁신의 문제, 부처 간 협업, 또 사용자와 전문가 간의 협업 문제, 그다음에 로컬 이슈를 어떻게 딜리버리할 것인가, 그 서비스의 딜리버리 문제, 펀딩 문제, 굉장히 다양한 아주 쉽지 않은 질문들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발표자분들께 좀 응답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그다음에 풀로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희대 팀장님께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이제 말하기는 쉬운데 질문은 되게 터프하네요. 여러 가지 이제 김기태 소장님이나 김혜철 단장님 또 우리 우정단 팀장님, 황혜란 박사님 말씀하신 내용들이 어찌 보면 지금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거를 개발해서 또 기획 단계를 넘어서서 이제 사업을 실제 런칭하는 단계에서 참고를 해야 될 내용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되어지고요. 하나 이제 조금 이제 아까 김기태 소장님 말씀에 조금 이제 오해가 좀 있을 수 있는 부분인데 사실 이게 지금 실행된 게 아니고 이제 일단 이제 사업비가 이제 만들어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 저희들이 되게 이걸 축적해서 고민을 해서 실제 이제 이 사업의 모양을 만들어 오는 과정까지 지내 왔는데 이제 예산이 확정되어져서 내년도부터 이제 지역별로 이것들을 이제 실행을 해야 되는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했던 노력들이 지금 아까 발표한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그 중에서도 제가 이제 조금 드릴 수 있는 말씀들은 조금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아까 이제 소비자 협동조합이라든지 지역 사회 전체 문제를 좀 축적하고 있는 중간 조직을 좀 많이 활용을 해야 된다는 측면을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이 부분들을 실제 이제 사회 문제를 저희들이 이제 고민하면서부터 그런 이해관계들 저희들이 많이 끌어들여 왔었고요. 끌어들여 왔었고 실제 이제 저희들이 이것이 작동되어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이제 이 정부 예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의 매칭 투자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이 수요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지자체를 참여시키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 수요조사 받을 단계부터 지자체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챌린징하는 어젠다를 저희들이 이제 조사를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실제 이제 모양들이 좀 만들어지게 됐다는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리고요. 공통 매뉴얼 관련돼 가지고는 저희들이 이제 퍼실리테이터와 관련된 매뉴얼들이 저희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매뉴얼이냐면 실제 저희들이 이제 각 지역 실제 이게 이제 작동되어지는 지역의 중간 조직 저희들이 중간 조직은 이제 각 지역 지능 기관들입니다. 사실 지능 기관들의 실제 이제 그 팀장들 이런 친구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한 6개월 가까이 퍼실리테이터 훈련을 시켰습니다. 근데 되게 고강도의 훈련이고요. 이제 누구랑 했냐면 저희가 이제 SAP 디자인 띵킹 하는 친구들하고 같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매주 저희들이 이제 그러니까 매주 처음에 한 일주 정도는 저희들이 훈련을 하고요. 그리고 그 디자인 띵킹에 6가지 모듈이 있습니다. 엠파시 뭐 그다음부터 이제 뭐 문제를 디파인하고 그 솔루션을 만들고 그리고 그것들을 테스트 프로타입 만드는 과정들을 매주 이제 돌아가서 실습하고 돌아가서 피드백하고 하는 훈련들을 1차 먼저 하고 그 사람들이 실제 이제 또 퍼실리테이터로서 클래스에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 리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매뉴얼들을 저희들이 이제 만들었고 그 안들을 가지고 실제 이제 진짜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 지역에 돌아가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결하는 게 사회 문제 이해관계를 모아서 이제 그 실제 이제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결국 제출한 거는 뭐냐면 지자체의 공문을 첨가한 그 지역 문제의 리얼 문제와 그리고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에 대한 이제 뭐랄까 RFP 같은 그런 것들로 저희들이 다 제출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했었고요. 그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이제 일부지 공통 매뉴얼을 갖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지역 사례에서 이제 가장 뭐 우수한 게 어떤 거냐 이런 부분들은 지금 설명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 이제 지금 이제 그러면 저희들이 생각할 때 이걸 이제 지역에서 좀 이제 빠르게 이제 그러면 육성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저희가 아까 리빙랩 그 유럽에서 지금 하고 있는 리빙랩의 그 사례들 또 키워드를 중심으로 저희들이 봤을 때 여하튼 간에 이제 이 퍼실리테이터가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쨌든 퍼실리테이터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축적된 데이터를 계속 축적하고 공유해가는 과정들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패널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 이 부분들이 저희가 이제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김현철 단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내용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주제로서 적합성에 대한 문제, 분명히 그 부분들이 맞는 부분들. 저희들이 이제 주제를 받아 보니까 사실은 이제 거기하게 보면 지금 뭐 국가가 사실 챌린징하는 그런 어젠다 중심이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이걸 실제 지금 이제 실행하는 쪽은 이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실행을 합니다. 하는데 계속 이제 여기에 관련되어지는 운영 매뉴얼들을 지금 짜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뭐냐, 주제 스코프 또 적용되는 범위들을 도시 전체로 하지 않고요. 그거를 더 줄일 수 있으면 줄이고 이해관계자가 더 적합하게 딱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려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사업을 실제 실행하는 단계에서 조금 줄여서 갈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나 ICT의 특성들을 반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인데 그 부분도 맞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각 지역에서의 문제들이 사실 그 지역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저희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저희들이 지역에서 하나의 사회 문제를 해결해가는 소프트웨어나 ICT를 통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그 과정들의 노하우들이 또 프로타입이 이렇게 만들어지면 사실 이제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다른 문제에도 이러한 방법들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 이제 그 부분에서 적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저희가 지역 사회 문제들을 다른 지역으로 추가적으로 이렇게 확산할 때 또 지원하는 부분들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적인 특성에서는 각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실제 이제 데이터들,
그 데이터들을 하나의 클라우드 저희들이 다 모을 생각입니다. 모아가서 그것들을 가지고 2차적인 서비스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거는 그 지역에 특정하지 않더라도 그 데이터를 중심으로 새로운 서비스가 다른 3자에서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 데이터를 오픈을 하겠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들이 운영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민간과 공공의 역할. 그 민간의 역할은 저희가 이제 퍼실리테이터가 지금 실제 이제 전체를 코디하고 있긴 하지만 실제 이제 그 사회 문제를 적합한 이제 그 이해관계자는 좀 다른 데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되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소비자 협동조합이라든지 지금 중간 조직을 이야기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사회적 뭐 혁신 조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연계해서 이 부분들을 가져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투자, 아까 이제 이거는 이제 황일환 박사님이 했던 이야기가 거의 이제 같이 갈 수 있는 부분들인데요. 저희가 이제 이 투자 모델, 그러니까 어느 일정한 수준에 되면 이제 자립화에 대한 요구도 있을 수 있는 것 같고, 또 민간에서 이제 이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또 거기에 수행했던 기업들이 어떻게 이것들을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또 나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이제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부분들, 지역 차원에서 이것들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지난번 이제 우리가 여기 이 포럼에서 또 한번 이야기했지만 그 소셜 임팩트에 인베스트먼트 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회사들, 그러니까 소셜 벤처라든지 이런 데가 투자하는 회사들이 국내에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글로벌한 기업에서도 만들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기업들하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여기에 투자하는 부분을 하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각 지역에서 만들어진, 예를 들자면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게 스타 기업이든 뭐 저희 지역에서 스타 기업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모든 기업들이 어떠냐면 지금 CSR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요구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 이제 이건 제도적으로 좀 받쳐줘야 되는데요. 그런 CSR 활동을 했을 때 인센티브가 그 기업한테 돌아가신다든지 법률적으로 좀 보완이 되어지면 이분들이 지금 어떻게 하냐면 자기 이름으로 CSR 활동을 막 하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실제 이제 어떤 펀드라든지 이런 재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쪽에다 거기다 투자하면 자연스럽게 그 회사가 이제 베네핏을 받는다든지 뭐 세금 감면을 받는다, 이렇게 하면 굳이 그 회사가 직접적으로 CSR 활동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유도하고 거기에서 만들어진 펀드를 가지고 지금같이 이렇게 사회 문제 해결을 하는 그러한 쪽에다 투자를 하게 되면 조금 더 이제 선순환 모형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 뭐 성백골 같은 경우 이제 마을금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리빙랜 모델이 안착되어졌을 때 투자한다든지 이런 모델로 저희들이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40억 재원을 나누는 부분, 아까 이제 문영돈 팀장님 정확한 지적이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저희가 내년도 예산이 반영되어지고 있지만 사실 지역별로 과당 경쟁하지 않게 지금 퍼실리테이터를 모아서 지금도 되게 이제 좀 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재원 분배적인 차원에서는 장기적으로 우리가 내년도에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롤링 플랜에 돌아가기 때문에 각 지역이 우수한 사회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모델들을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지역이 배제되는 건 아니라는 것들을 분명히 좀 이제 그렇게 해도 뭐 경쟁은 또 하겠죠. 그런데 이제 그 부분들은 조금 주어진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조금 정교하게 저희들이 좀 짜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송혜진 박사님. 예, 뭐 다양한 질문들이 나와서요. 그럼 한꺼번에 모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네, 각각 대항이 좀 그렇고요. 이제 그건 결국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발표의 내용들을 정리하는 거가 될 텐데, 이 키워드가 한 3개로 이제 정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프레임의 전환, 두 번째는 참여의 방식, 그리고 세 번째는 플랫폼인데요.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건 이게 그동안의 R&D 사업이나 혁신 정책을 보는 틀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가 혁신 정책을 얘기할 때 가장 많이 쓰는 용어가 산학연인데 이건 일정한 프레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건 산이고 이 산을 위해서 학과 연이 기능을 해야 되고 그걸 통해서 경제 발전을 해야 된다는 그런 프레임들이 그 단어 자체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사회 문제 해결의 혁신 정책은 이제 그런 프레임을 넘어서 결국 이 혁신 정책이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를 하고 그래서 국민의 삶에 기여를 하고 그걸 위해서 민산 학연이 참여해서 문제를 풀어가고 이런 형태의 이제 프레임들을 가지고 봐야지만 새로운 형태의 틀들이 나온다는 것들이죠. 그래야지만
좀 전에 얘기했던 사회적 경제 조직이라든지 뭐 사회 혁신 관련 중간 지원 조직이라든지 소셜 임팩트 펀드라든지 이런 주체들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프레임을 바꾸지 않으면 절대 안 보이는 것들이죠. 근데 그동안의 그 경로 의존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을 얘기하고 R&D를 얘기를 하지만 많은 분들이 여전히 기존의 틀에서 산학년 연계, 산업화 이 틀에서 지금 사회문제 해결형 사업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걸 넘어서기 위해서 이제 새로운 형태의 프레임들, 새로운 형태의 단어들, 뭐 민산학년 내지는 뭐 참여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사회문제 해결형 사업에서는 강조될 필요가 있겠다. 그렇지 않으면 이건 다시 기존 사업으로 리셋된다. 그러면 이제 중복 얘기 나온다. 그러면 뭐 나중에 정권이 바뀌면 없어진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프레임을 새롭게 정의하는 것들이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 정책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도 이제 그걸 이제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제 사회문제 해결 혁신 정책을 보는 다양한 틀에 대해서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중요한 건 프레임이다. 그리고 이제 프레임 전쟁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항상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그 네트워크를 맺게 된 주체, 방식, 영역 다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참여인데요. 이게 이제 시민사회 참여가 우리 쉽게 얘기를 하지만 결코 쉬운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게 무차별적으로 시민사회 의견을 들었을 땐 이건 이제 민원수리 비슷하게 됩니다. 민원수리 비슷하게 돼가지고 다 자기 부족한 걸 다 얘기를 하는데 이건 시민 참여가 아니죠. 시민 참여가 아니고 그냥 대중들의 의견 반영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중요한 건 공공성을 지니고 있는 조직화된 사용자 그룹이 어떻게 이 사회문제 해결형 사업에 결합될 것인가 이 문제입니다. 공공성을 지닌다는 건 이게 자신들의 민원, 자신들의 그룹이나 자신들의 지역이나 이들의 이익을 탐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성을 지닌 지역의 문제, 우리 국가의 문제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접근하는 것들이고 두 번째 조직화되어 있다는 것들은 이게 그냥 원샷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피드백이 가능하지 개별적으로 파편적으로 참여하는 그 시민들은 별로 관심들이 없거든요. 그리고 지속 가능하지도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공성을 지니고 있는 조직화된 사용자 그룹들이 이 사회문제 해결형 사업에 어떻게 결합할 것인지, 리빙랩에 어떻게 결합할 것인지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슈다. 그래야지만 이게 제대로 틀로 돌아간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리빙랩들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맥락들이 이것과 관련이 되어 있고, 더 나아가서 이제 계속해서 사회적 경제 조직, 뭐 사회적 협동조합들이 나오는 것들이 그래도 대한민국 사회에선 나름대로 공공성을 가지면서 조직화되어 있는 집단들이 이제 이 그룹들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제 사회문제 해결형 사업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 과기부에서 했던 사회문제 해결형 사업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반드시 사회적 경제 조직을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윤택 교수의 안적 카메라의 경우 원주 사회적 협동조합, 의료 사회적 협동조합에 참여를 했는데 이분들이 이제 그런 역할들을 해주신 거예요. 일정 정도 공공성을 가지고 있고 조직화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파트너가 이제 그런 식으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김윤택 교수도 계속해서 이게 상호작용이 가능했던 것들이고 그걸 좀 더 공공성을 가진 형태로 진화시킬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틀들을 이제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나중에 이제 그 거버넌스와 관련돼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틀이 되는데 이제 우리는 항상 거버넌스를 이제 사일로 중심으로 사고를 하죠. 부처별로 사고를 하는데 이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거버넌스는 옆으로 횡으로 들어오는 거버넌스이기 때문에 이제 다른 차원의 얘기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제 사회문제 해결형 사업에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 이 사업이 환경부도 관계가 되어 있고 과기부도 관계가 되어 있고 산업부도 관계가 되어 있어서 이 사람 그 공무원들을 만나야 되는데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환경부 사업인데 우리가 왜 관심을 가져? 이런 식으로 얘기가 전개됐는데 이때 참여했던 조직 중에 하나가 이제 환경운동연합의 시민환경연구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양반들은 이제 부처 중심으로 사고를 하지 않거든요. 문제 중심으로 사고를 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개발 사업이니까 우리가 국회의원을 만나겠다. 국회의원을 동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 오겠다던 각 부처 공무원들이 다 이제 끌려온 거죠. 국회에서 움직이니까. 이런 식의 접근들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부처 간의 조정 부분들을 항상 이제 부처 간의 사일로 중심으로 사고를 하는데 횡적으로 본다면은 다른 방식으로 조정도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그게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 것이냐는 이제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이겠지만은 조정론과 관련된 틀들을 부처 간의 예산 배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조정 과정까지 이런 틀로 보지 말고 새로운 틀로 볼 수 있는 방법들을 이제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사회문제 해결형 R&D 사업들이 기존의 혁신 정책의 조정 관련돼서도 새로운 형태의 아이디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플랫폼인데요. 이제 우리가 그 기존의 그 파이프라인 모델과 플랫폼 모델의 차이를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기존의 파이프라인 모델은 뭐 생산, 유통, 분배 이런 것들을 이제 전체적인 틀에서 보지만 그리고 R&D서부터 시작해서 상업화까지도 이게 하나의 틀로 보지만 플랫폼 모델이 된다는 건 그 플랫폼 속에서 R&D 끌어오고 생산 끌어오고 분배 끌어오고 기초연구 끌어오고 응용연구 끌어오고 산업 끌어오고 이런 식의 접근을 하는 거거든요. 여기는 기존의 틀과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이제 문제들을 보는 겁니다. 이 플랫폼이 잘 구축이 되어 있으면 그 선형 모델에서 나오는 그런 틀들이 아니라 이 플랫폼을 중심으로 해서 그것들을 결합시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 사회문제 해결 사업들이 갖는 이제 신체대에서의 리빙랩이라는 틀이 결국 이제 그런 플랫폼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내지 이 조직들이 이 거버넌스가 기초연구 끌어올 수도 있고 응용연구 끌어올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유통과 분배까지 끌어올 수 있는 이런 형태의 능력을 갖게 된다면은 새로운 형태의 조정 방식들을 가져갈 수가 있고 이것이 이제 부처 간의 조정이나 하여튼 여러 가지 조정과 관련돼서도 일정 정도 힘을 발휘할 수 있는 틀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구현할 것인가. 결국 이제 기존의 R&D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완전히 다른 틀에서 재해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틀에서 본다면은 이제 부처 간 조정 문제, 해법 문제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다른 틀에서 한번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좀 더 앞으로 더 연구를 해볼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송 박사님 감사합니다. 정리를 잘 해주셨네요. 플로어에서 질문이 좀 받겠습니다. 네. 저는 시도에서 산업국장을 한번 했고요. 지금 명지대학교 초빙 교수로 있습니다. 근데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딱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사례로 선진국 사례, 영국, 미국, 독일, 일본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는 사실은 지방분권 비율이 국가사무하고 지방사무 비율이요. 우리는 85%대 15%입니다. 국가사무하고 지방사무가. 근데 이 선진국들은 국가사무하고 지방사무가 50대 50이에요, 거의. 그러니까 거기에 사례하고 우리나라 사례는 좀 환경이 다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돈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재정분권이 우리는 안 돼 있습니다. 우리는 국비가 80%고요. 지방비가 20%입니다. 우리가 선진국이 되려면 50대 50을 돼야 또 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산업분권을 얘기하고 싶은데요. 경기도, 서울, 전라도 인구도 다르고 환경도 다 다릅니다. 근데 중앙부처에서는 이게 전국 시도를 똑같이 봐갖고 17개 시도를 똑같이 보고 234개의 기초자치단체가 있는데 거기서 중앙부처에서 정책을 내려서 다 똑같이 일괄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니까 자꾸만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생각은 산업분권을 지방자치 실정에 맞게끔 해야 되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진짜 사고의 틀을 바꿔야 된다. 내년도에 20조 원의 이제 자금이 R&D 쪽으로 흐른다고 그러는데요. 사실은 기초자치단체나 광역자치단체에서 뭘 해야 될지 한 번도 이렇게 회의를 해본 적이 없어요. 중앙부처하고 중앙부처 공공기관, 연구기관만 다 불러다 해야지 도에 있는 무슨 중소기업센터나 R&D 혁신센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부 내려주는 식이죠. 실제로 도움을 못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까 거버넌스에서 얘기할 때 중앙부처가 시민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정부가 사회 문제 해결이 일어나는 문제가 어디서 일어납니까? 중앙부처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다 기초 시군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나라 정부 체제인 중앙부처,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세 사람의 공무원들을 잘 활용해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정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따가 지방 문제 조금 유념해 주시고요. 네, 말씀해 주시죠. 예.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 김현철 박사님도 질문에서 언급을 했고 황혜란 박사님도 펀딩 시스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노베이션을 일으키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좀 코멘트 좀 해줬으면 아이디어 차원에서요 좀 묻고 싶었어요. 네. 예, 감사합니다. 혹시 또 우리 네, 감사합니다.
자기소개 생략하겠습니다. 저기 그 주로 발표지면 상당히 좋은 자료를 봤는데요. 그 두 분이 발표하셨잖아요. 근데 그 자료 중에서 조금 제가 이제 정리가 안 되는 거 위주로 말씀드릴게요. 간략하게 고치면 김희대 선생님이 이제 발표하신 자료 55페이지 있잖아요. 거기 그 사업 수행 그 프로세스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물론 추진 로드맵이라고 하셨는데 맨 마지막에 그 우측 하단에 프로세스 있잖아요. 너무 이제 부드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 오늘 송 박사님 말씀하신 그 자료대로 거기 제 가장 지금 유심히 본 자료가 13페이지 자료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거기에도 이제 추진 단계 중간에 과학기술 미세먼지 대응 전략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추진 단계를 7년간 이제 3년, 2년 해가지고 현안 대응 적응 그다음에 뭐 성장 도약 이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로드맵을 가장 먼저 이 지금 이제 송 박사님 자료에 의하면 현안 대응 쪽에 3년 그때 있지 않습니까? 초기 단계부터 로드맵이 잘 이게 구축이 돼야만이 이게 첫 단추를 잘 끼워야만이 이게 잘 돌아가지 않겠는가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 지금 물론 추진이라는 말씀을 썼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뜻은 알겠는데 그 못지않게 그 첫 번째 단계에서 거기 로드맵 구축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13페이지 자료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가 가장 눈에 띄는 자료인데 그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거기 현안 대응이 있지 않습니까? 그 원인 규명 있잖아요. 현안 해결에 시급한 정보 수단 확보 중에서 이제 그 원인 규명이라는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있어서 제가 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으면 그 기초 원천 기술의 중요성이 있죠. 원인 규명에 있어서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나 그 규명 후에 그 원천 기술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제 경험적으로 봤을 때 응용 기술, 실증 기술 못지않게 기초 원천 기술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가축 전염병 문제나 미세 문제나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좀 이렇게 좀 강조드리고 싶고 경우에 따라서는 국내 과학자만이 아니라 뭐 글로벌 협력 체계도 구축이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또 공감 가는 말씀은 그 여러 자료에 나와 있는 그 상시 그 피드백을 구축해야 된다 말씀하셨잖아요. 그 민산 학연 사중 나선 구조라는 거 이건 절대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구축이 돼야만이 동시에 그 빅데이터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가 있잖아요. 빅데이터가 모아지고 그 기술 서비스의 그 실제 현장 접목하는 그 활용도가 높아진다. 그러니까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그 기초 원천 기술에 대한 것이 강조가 돼야 돼. 그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이렇게 된 것이 이런 구축에 의해서 피드백이 구축됐을 때는 어느 기업이나 정부만이 아니라 사용자도 참여하는 그 사선 나선 구조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절대 공감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은 또 많은 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 발표자분들께 혹시 좀 지금 플로도 나온 거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고요. 혹시 토론자께서도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은 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 펀딩 문제, 뭐 기초 원천 문제 이제 어려운 문제죠. 어려운 문제인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가 좀 한번 다시 생각을 좀 해보자. 지금 이제 기초 원천도 시작을 해서 산학년 이런 개념들이 기존에 그리고 이제 컨트롤 타워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전문가가 제일 꼭대기에 서서 싹 보면서 자, 이 다음에 이렇게 가야 돼, 이 다음에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가야 된다는 그런 파이프라인적인 틀을 가지고 이제 문제들을 보고 대안들을 제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드린 건 그렇게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수평한 수준에서 다 비슷한 주체로 참여를 하면서 문제들을 정의하고 풀어가자는 얘기거든요. 기초 원천으로 시작을 해서 응용까지 이런 틀도 아니고 거기서 이제 문제를 중심으로 그것들을 결합하는 것들이고 펀딩의 부분들도 이게 말 그대로 전략 기획을 통해서
쫙 분석을 한 다음에 여기는 얼마, 여기는 얼마 이런 식의 펀딩은 저는 이렇게 새롭게 문제를 정의하고 파악하는 그리고 해결해가는 사람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할 수도 없고요. 문제를 잘 모르는데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아예 이 바스켓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실험을 하는 돈들을 마련해 주는 거죠. 지금 이제 영국 같은 경우 그런 식의 작업들을 하는데 이게 문제도 잘 정의가 안 되고 해결책도 잘 모르는 상황 속에서는 소규모의 실험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바스켓을 만들어서 실험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일정한 성과를 내는 것들은 그걸 좀 더 키워가지고 더 큰 사업으로 가는 이런 구조로 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예산 구조는 우리가 전략 기획을 통해서 나온 예산 구조와는 다른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이제 앞으로는 실험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시도를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여전히 이제 계속해서 컨트롤 타워 중심의 그 자원 배분의 사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전혀 아예 틀도 생각하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굉장히 불확실하고 정의되지 않고 대안도 잘 모르기 때문에 다른 형태 접근들 이런 것들을 해보는 것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출발점들이 이제 이런 사회문제 해결형 유형의 사업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사실 이제 그게 추진 로드맵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이었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들이 어찌 보면 로드맵이 먼저 셋업되고 이게 추진되어져야 되는 것은 사실 이제 맞는 방향인 것 같고요. 요거는 사실 저희가 이제 요 사업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을 표현한 거라서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희진 단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투자와 관련돼서 아까 제가 설명을 잠깐 드렸는데 조금 이제 미진한 부분이 좀 있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면요. 결국 이제 사회혁신이랑 그다음에 산업혁신이 만날 수 있는 접점에서 그 투자의 문제가 저는 이제 이슈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지금 자세히 보시면 이제 우리가 아름다운 재단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재단에 펀딩을 하고 있는 그 투자를 하고 있는 혹은 이제 기부를 하고 있는 데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대기업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대기업들이 실제적으로 아름다운 재단에 투자를 하면 아름다운 재단이 실제 이제 활동을 어떻게 하냐 하면은 그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또 그 사회적 경제, 그 사회 혁신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들이 일회성으로 그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테스팅하는 그런 부분들에 지속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그러한 형태로서의 사회 혁신과 산업 혁신이 만나는 접점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그동안에 예를 들면 기업이 지금 이제 자체적으로 대부분 이제 CSR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지역 자체는 보면 지역에서 육성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을 실질적으로 지역 내에서의 이러한 활동들을 하는 데다가 투자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가 주어지면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기업들에서 투자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금 뭐 되게 이제 큰 투자사들 지금 뭐 보험사 뭐 AIG라든지 프루덴셜이라든지 이런 데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사회적 경제, 사회적 소셜 벤처에다가 인베스트먼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하나의 또한 이제 투자의 큰 흐름 중에 하나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저희 쪽에 이제 유입을 해서 투자적인 지금 모델들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이제 리빙랩 사회에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성대골 이런 쪽에서 실제 이제 그 자체의 어떤 모델들이 만들어지면서 그 마을에 있는 마을 금고가 다시 이제 이제 투자를 활동을 하고 있는 이러한 모양들이 아마 투자의 구체적인 사례가 되지 않을까. 물론 이외에도 더 많은 개발이 필요합니다만은 현재 이제 뭐 제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는 그런 정도로 대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토론자께서 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펀딩 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많이 이제 얘기를 했던 거는 이제 민간에 대한 투자에 대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고 정부와 민간, 공공과 민간이 같이 투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사실 고민이 많이 필요한데 사실 정부의 R&D 펀딩 시스템 자체가 지금 현재 혁신 시스템하고 너무 맞지 않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것도 어떻게 좀 나아가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은가라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좀 다른 펀딩 시스템을 계속적으로 정부 공공 펀딩에서도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무슨 뜻이냐면 저희가 R&D 전문기관에 있는데 저희들의 시스템은 돈을 어떻게 썼느냐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는 중요하죠. 하지만 당장 감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돈을 어떻게 썼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사실 그렇지만 외국에 있는 시스템에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바텀업 과제들은 최종 평가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보면은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의 결과를 보고 돈을 주는 경우도 있고요. 상당히 다양한 혁신적인 펀딩 시스템에 대한 설계가 여러 가지 형태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국가 규정상에 딱딱 맞춰서 돈을 주고 검수하고 결과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네, 감사. 네, 네. 그 항상 이 과학기술 혁신에 있어서 펀딩 시스템이 굉장히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기본적으로 최근에 이제 변화하고 있는 모습 중에 하나가 그 앞서도 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챌린지 방식 R&D라든가 뭐 이런 얘기들을 말씀을 드린 게 기존에는 탑다운으로 특히 이제 ICT가 대표적으로 이제 성장 동력 뭐 육성한다 그러면서 탑다운으로 딱 기획위원회 돌려가지고 뭐 10대 분야, 12대 분야 선정하고 바로 R&D 예산 뿌리고 그거에 대해서 집행하는 형태로 많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들어서 그 AI 분야라든가 이런 것들은 챌린지 방식으로 해서 특정 주제를 던지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체들은 누구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R&D 방식을 전환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자유공모 방식인데요. 이 자유공모 방식이라든가 누구든 아이디어가 있는 분들은 참여하실 수 있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고 중소기업들이 실제로 그들이 원하는 R&D를 하기 위해서 바우처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실제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그 뭐 이제 뭐 사회기술 측면에서도 사회기술 혁신 쪽에서는 예산 자체가 부족한 게 일단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결국에 그 사회 문제 쪽에 그 펀딩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챌린지 방식이라든가 그런 그 자유공모 방식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방식으로 또 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시겠지만 몇 가지 키워드가 저기 남습니다. 프레임 전환, 관점의 전환, 참여 방식, 플랫폼, 그리고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지만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듯이 우리나라의 연구개발이 무엇을 추구해야 되냐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냐. 오늘 논의를 통해서 고민을 해봐야 될 이슈를 많이 제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밀도 있는 발표와 토론 또 끝까지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장시간 동안 참여해 주신 내빈분들과 발표자분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오늘 414회 정책 포럼 관련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에 공시가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자세한 뭐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저희 유튜브나 페이스북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또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으십니다. 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